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빠가 선물로 준 곰인형에 소름 끼치는 괴담. 17번째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나를 위해 아빠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라며 곰인형을 선물해 주셨다. 요즘 여고생에게 곰인형이라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기에 기쁘게 받았다. 게다가 수제작으로 보이는 예쁜 곰인형이라 마음에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처음 인형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2주가 지난 무렵이었다. 인형이 가끔 내가 놓아둔 자리에 없거나 살짝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다. 침대 위에 있던 인형이 의자나 책상 위로 올라가 나를 바라보거나 눕혀놓은 인형이 옷장을 향해 앉아 있었다. 심지어 분명히 방에 두었던 인형이 욕실에 있기도 했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반복되는 일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인형을 상자에 담아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인형이 침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부모님께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부모님의 선물을 버릴 수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형을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인형은 늘 내 눈에 띄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라는 단어에 눈이 먼렀다. 곰인형이 왠지 크기에 비해 무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인형을 옮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조퇴 후 집으로 달려가 인형의 배를 갈랐다. 작은 기계 3개가 나왔다. 카메라와 도청기 그리고 GPS 같았다. 아빠는 실수로 이상한 물건을 사온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옷장 안에서 내가 넣어두었던 곰인형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어떻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나왔다. 곰인형은 내가 아까 갈라놓았는데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옷장에 들어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잘못 산 인형이라면 누가 집에 들어와서 그걸 움직인 걸까? 아니면 이게 정말 인형이 혼자 움직인다는 걸까? 내 발걸음은 뒤로 물러났다. 다시 한번 인형 쪽을 봤을 때 인형의 눈이 반짝였다. 그건 분명히 착각이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아빠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그 곰인형. 도대체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대답했다. 사실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랑 동네 골동품 가게에서 산 거야. 그 가게 주인이 희한한 인형이라고 했지만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샀어. 골동품 가게.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스쳐갔다. 그 순간 옷장 안쪽에서 문득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형을 쳐다보니 그것은 여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흔적이 담긴 무언가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휴대폰을 끊고 그대로 뒷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는 다시 옷장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은 급했다. 이 집을 벗어나야만 했다. 집을 뛰쳐나온 나는 한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거리에 나와서야 겨우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은 복잡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까? 하지만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뭔가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가 그 인형을 열어봤구나.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너희 아버지가 그 인형을 산 곳을 기억하니?
그 인형은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건 나의 일부지.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이미 그 남자에게 잡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인형을 당장 돌려놔라. 아니면 내가 겪을 일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다. 한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그 인형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 돌려놓든지, 아니면 그 인형을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 하지만 그 인형이 단순히 골동품 가게에서 산 물건이 아니라면 단순히 없앤다고 끝날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때 문득 골동품 가게 주인에 대해 떠올렸다. 아빠가 인형을 산 곳, 그곳으로 가야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그 가게의 위치를 찾았다. 몇 시간 뒤 나는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가게는 오래된 간판과 낡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곧장 이야기했다. 저희 아빠가 여기서 인형을 샀어요. 곰인형인데 그 인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게 주인은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오래전부터 이 가게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 인형 안에는 누군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래전 그 인형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인형 안에 봉인했죠. 그래서 그 인형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내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그 인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형에 깃든 영혼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풀어주려면 인형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 인형은 이 가게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인형을 돌려놓지 않으면 나와 가족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인형을 가게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인형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돌려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묻자 주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인형에 깃든 영혼이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 영혼은 누군가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지배하려 들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은 더 강해지고 당신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미 인형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이 상태로 두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았다. 그러면 인형을 가져다 돌려놓으면 안전한 거예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형을 다시 가져오면 영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의 힘을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인형에 깃든 영혼이 자신의 힘을 잃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주인은 가게 안쪽에서 오래된 책을 꺼내더니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그는 한 페이지를 짚고 나서 설명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 그 영혼을 해방시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인형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주문을 따라 외우세요. 그런 다음 인형을 태우면 그 영혼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는 주인이 건넨 책을 받아 들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인형을 가게로 다시 가져오고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인형을 다시 찾아야 했다. 어두운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인형을 어떻게 다시 집으로 가져올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무거운 공기가 다시 느껴졌다. 마치 집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분. 모든 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인형이 분명히 보였다. 침대 위에 얌전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형을 다시 보자마자 오싹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다. 이제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인형을 가방에 넣고 가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나는 주인에게 인형을 건넸다. 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제단 쪽으로 안내했다. 제단 위에는 작은 불씨가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주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이 끝나자마자 제단의 불씨가 인형에 닿았고 인형은 서서히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인형이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무언가가 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불꽃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이내 인형은 재로 변했다. 그 순간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게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도감에 몸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며칠이 지나도 더 이상 인형과 관련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안은 다시 평온해졌고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인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사라졌을까? 아니면 단지 잠시 조용해진 것뿐일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 경험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인형을 가까이 두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마존. 얼마 전 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남자를 보게 됐는데 눈 밑과 코를 가로지른 긴 상처가 인상적이었다. 귀는 마치 만두처럼 기형적으로 보였고 그분은 고시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다. 근처 대학교에서 임시로 강의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잠시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분은 조용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상처와 독특한 외모 때문에 조금은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불면증과 카페인 과다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시원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고시원에서는 새벽 5시에 점등을 해야 했는데 그날은 미리 불을 켜두기로 했다. 사무실은 3층에 있었고 나는 4층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3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공용 부엌과 세탁실이 함께 있었다. 3층 사무실에 불을 켜고 돌아서려는 순간 부엌에서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 총무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을 일찍 자서요. 어르신도 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분은 내게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그는 미국에서 특수부대실에 있었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작전에 참여했으며 아마존에도 파병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아마존에서 작전을 끝내고 강을 따라 돌아오던 날이었지.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우리 얼굴에 위장했던 것도 다 씻겨 내려갔어. 우린 작은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물속에 떠다니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사람 손이었어. 나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 손이요? 내가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 손이었지. 그 손이 물 위로 올라와서 좌우로 흔들리더라고. 마치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그래서 구했나요? 나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 손을 어떻게 할지 계속 의견이 갈렸어.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자는 의견도 있었지. 결국 그 손에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한 동료가 손을 뻗어 그 손을 잡았어.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동료도 같이 물에 빠져버렸지. 같이 빠졌다고요. 그래, 물속으로 쏙 사라져버렸지. 우리는 바로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가 없었어. 거기다 비도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물속에서 뭘 구할 방법이 없었지. 나는 그 말의 말을 잊지 못했다. 결국 동료 한 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지. 특수부대니까 수영도 잘했고 체력도 뛰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가 동료를 구해낼 줄 알았지. 하지만 갑자기 물이 시뻘겋게 변하는 거야. 빨개졌다고요? 그건 피였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피었어.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 갑자기 물속에서 요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어. 우리가 5명이었는데 물 위로 나온 머리의 개수는 8개였거든. 머리가 8개였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 처음엔 우리 요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들은 아마존의 원주민들이었지. 그런데 그냥 원주민이 아니라 식인을 하는 부족이었어. 식인 부족이요. 그래. 그들은 강에 빠진 동료를 데리고 갔고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지. 결국 나머지 요원들과 함께 물살을 따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숨을 멈춘 듯 했다. 그가 경험했던 일은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아마존에 가지 않기로 했어.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마쳤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고 그가 겪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송각시. 송각시라는 귀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서 송각시는 매우 무서운 원령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송각시가 최악의 원한령으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그녀는 그야말로 악기라 불릴 정도로 강력하고 잔인한 성격을 지닌 귀신이다. 송각시가 특별히 무서운 이유는 그녀의 원한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각시의 원한을 풀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워하며 절에도 서슴지 않고 들어가 승려를 유혹하거나 산길을 걷는 사람들을 홀려 벼랑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송각시는 특히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겪게 하려는 집착이 강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기괴하고 섬뜩하며 듣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송각시가 마을에서 출현할 경우 그 존재를 막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각종 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 송각시가 될 만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 사람들은 송각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하더라도 송각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의 원한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성불시키기가 어렵다. 송각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며 누구든 그녀를 피할 수 없다. 송각시의 능력 중 하나는 사람을 홀리거나 둔갑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녀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환각을 보이게 하여 벼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녀는 때로는 사람의 몸에 빙의하거나 저주를 걸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특히 송각시는 자신이 죽기 전 겪었던 고통과 불행을 기억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심이 강하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번 홀리면 그 사람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송각시는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 송각시를 성불시키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진 원한을 완전히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한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원한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당들도 송각시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귀신에 대한 전설은 여러 민담과 구전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국에서 송각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저 공포에 떨 뿐이다. 송각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송각시는 단순한 원한령을 넘어 악귀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존재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그녀의 원한은 크고 그녀의 힘은 막강하다. 그녀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녀가 한번 나타나면 그 마을은 불행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특히 송각시는 산속 깊은 곳이나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잔치에서도 그녀는 그 모습을 숨기고 놀다가 자신의 타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홀리기도 한다. 그녀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송각시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기동자. 한국 무속신앙에서 아기동자라는 존재는 자주 등장한다. 무당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 아기동자는 특히 장난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로 유명하다. 아기동자를 모시는 무당은 신통력이 대단한 경우가 많지만 아기동자가 무당에게 장난을 치기도 한다. 이 장난은 때로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아기동자는 선악의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의 영혼이기 때문에
무당에게 가끔은 매우 위험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산속에 가면 신령의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산속에 실제로는 신령이 아니라 물귀신 같은 위험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아기동자의 장난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아기동자의 장난을 막기 위해 무당들은 아기동자에게 특별한 제물을 바친다. 오색 저고리 같은 어린이용 한복이나 달콤한 군것질거리를 준비해 아기동자에게 바치면 그 장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아기동자는 어린아이의 성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선물에 약하다. 이런 선물을 통해 아기동자의 호의를 얻으면 그가 장난을 그만두고 제대로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무당들은 아기동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통력을 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아기동자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점괘를 알려줄 때도 종종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칭얼거리거나 장난스럽게 말을 거부하기도 한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점괘를 알려주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또한 아기동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며칠 후에 죽게 될 거야 같은 무시무시한 말을 매우 명랑하게 전하기도 한다. 아기동자가 이렇듯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가 죽은 나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기동자는 어린 나이에 사고나 병으로 죽은 영혼들이며 그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기동자는 사실 그 본명이 아니다. 정식 명칭은 태작이라고 불리며 이는 유산되거나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대부분 태작이로 불리며 이들은 원한이 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태작이 중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기동자를 섬기는 무당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신통력을 발휘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태작이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당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태작이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등급은 자연사나 병사로 죽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등급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죽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원한이 깊고 그 힘도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태작이는 의도적으로 희생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특별히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힘은 매우 강하고 원한도 깊다. 특히 의도적으로 태작이를 만드는 주술은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무당이 어린아이를 납치해 매우 고통스럽게 죽인 후 그 영혼을 자신의 신통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태작이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만큼 무당에게도 큰 위험이 따른다. 이 태작이들은 언제든지 무당에게서 벗어나 그 힘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 이번에는 짧지만 무서운 이야기들 몇 가지를 들려줄게. 처음엔 별로 안 무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소름이 돋을 거야. 생일 사진. 내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했다. 우리는 집에서 모여 케이크를 나누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해보니 이상한 게 보였다. 내가 서 있던 장롱 뒤에서 새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가진 여자가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깜짝 놀라서 영능력자를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영능력자는 사진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이 사진은 심령사진이 아니에요. 영혼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과 나는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롱 속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행방불명. 1997년 일본 구마모토 현이 시골 마을에서 마도카라는 어린 소녀가 행방불명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졌다. 소녀와 놀던 동네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마도카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모님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유명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 영능력자는 마도카의 집과 그녀가 입던 옷을 보고 말했다. 마도카는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급 가구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전혀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기뻐하며 마도카의 행방을 물었다. 영능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도카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캠코더. 혼자 사는 남자는 자주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커튼이나 쓰레기통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그는 불안해져서 친구에게 상담했고 친구는 캠코더로 녹화해보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남자는 집을 비우기 전 캠코더를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자 한 여자가 부엌칼을 들고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집을 뒤지다가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남자는 그 장면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스토커가 찍혔어. 지금 옷장 안에 숨어 있어.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던 남자는 차가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또 한 명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건 영상 속 자신이었다. 그제서야 남자는 깨달았다. 그 여자는 그날만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노인과 게임. 어느 날, 한 남자는 길을 걷다가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했다. 이 상자를 열 수 있으면 안에 있는 고액의 상금이 당신 겁니다. 상자는 매우 튼튼해 보였고 옆에는 여러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 수만 있다면 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바로 게임에 참여했다. 노인은 말했다. 5만 엔을 내면 상금 바로 옆에서 시작할 수 있어. 남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5만 엔을 냈다. 상금을 얻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었고 남자는 상금에 거의 닿을 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문득 깨달았다. 이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박 서리. 어느 시골 농부는 상습적으로 수박을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농부는 경고문을 세워두기로 했다. 경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밭에는 청산가리를 넣은 수박이 하나 있다. 다음 날 농부가 밭을 확인했을 때 모든 수박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경고문 밑에 누군가 덧붙인 문장이 있었다. 이제 청산가리가 든 수박이 2개입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7살 된 여자아이를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 빗물이 다 묻잖아.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돌아올 때는 내가 젖을 거야. 불청객. 결혼한 지 2년이 된 여자는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었다. 오후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고 모니터를 확인하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그 여자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여자는 곧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다시 응답하지 않았고 여자는 다시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밖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편지함에 투명한 셀로판지에 쌓인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제야 여자는 그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6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산장.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름방학이었고 다들 지쳐 있어서 산속에 있는 조용한 산장에서 며칠간 쉬기로 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휴식이었다. 마을에서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산장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자연에 둘러싸여 마음이 차분해졌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산장 앞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맑은 공기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이 흘러갔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웃고 떠들었고 하루 종일 걸려있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친구들과의 수다는 어느새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산장 안으로 들어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다. 우리는 2명씩 방을 나눠 사용했고 나는 나와 친한 친구 지훈이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잠결에 지훈을 흔들었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창문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다. 창밖에는 짙은 어둠만이 가득했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한참을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아서 다시 잠들려고 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방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가 문 밖에서 손톱으로 문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문고리에 가져가려던 순간 소리가 멈췄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뭐지? 잘못 들었나?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문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들 중 한 명이 나를 놀리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가 무언가 정말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쉽사리 행동할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문 앞에 서서 몇 분간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내 사라졌다.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보았다. 문을 열자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이 모두 자고 있는 방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문 밖에서 돌아다닌 흔적은 없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로 돌아왔다. 그때 지훈이 잠결에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안 자? 지훈이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괜찮아, 다시 자. 나는 그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 후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렸던 발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누군가가 산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창문 두드리는 소리와 문 밖에서 들렸던 발소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모두들 나를 장난스럽게 놀리며 내가 꿈을 꾼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깨어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가 문 밖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날 낮에 산 근처로 하이킹을 갔다. 산속 깊은 곳까지 걸어가면서 자연을 만끽했다. 산책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 정상에 도착해 경치를 즐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소리가 맴돌았다. 저녁이 되어 산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잠들었다. 그날 밤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모두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 2시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지훈이 먼저 나를 깨웠다. 들려? 이번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분명히 밖에서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까지. 우리 둘 다 동시에 들었고 이건 확실히 꿈이 아니었다. 이거 뭐지? 우리 친구들인가?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친구들이 이 시간에 돌아다닐 리가 없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누구세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대신 문고리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문을 긁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고 있었다.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지훈에게 핸드폰을 꺼내라고 손짓했다.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문을 긁던 소리도 발소리도
숨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몇 분간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긴장을 풀고 문고리를 다시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산장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는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친구들에게도 밤에 들었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뭔가 잘못 들었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와 지우는 확실히 이상한 경험을 했다. 산장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느낌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산장을 떠났고 그 후로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장에서 다시는 묵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를 끝내 알 수 없었다.